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시처럼 슴슴한 밥상 즐기며 평생 백석을 연모한 엘리트 기생자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백석의 시 국수 중에서 시 한 줄로 오감을 깨워 지붕에 마당에 한방눈이 내리게 하고 국수 육수 냄새를 풍겨 늦은 밤 허기를 느끼게 했던 시인 백석. 정가의 최고 기생이 되는 자야. 대원각을 시주할 때 1,000억 원을 준대도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는 한마디 말로 그에 대한 존경과 연모의 심경을 압축한 기생자야. 자야는 그가 평생 살뜰히 가꾸어 온 서울 성북동 요정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했는데 당시 시가로 1,000억 원에 달하는 큰 재산으로 1997년 욕망의 공간 대원각은 수행의 도량 길상사가 됐습니다. 서울 출생의 자야는 조선권번을 다녔는데 조선권번 정학전습소 학감으로는 이왕직의 아학부에서 정가 즉 시조, 가사, 가곡을 강의한 학위일이 있었습니다. 학위일에 양녀가 된 자야는 조선권번에서 3년간 정가를 비롯하여 여러 장르의 가무를 배웠는데 특히 춘행무에 능했다고 합니다. 자야는 자신을 아끼던 신윤국의 후원으로 1935년 도쿄로 건너가 공부를 하지만 향학의 시간은 짧았는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신윤국이 투옥됐다는 뉴스를 듣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해 12월 24일자 조선중앙일보에는 인사동의 조선권번 소속 김진양이 종로경찰서를 찾아와 불우이웃을 위해 일주일간 번 화대 65원 42전을 내놓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의 하단 광고에 나오는 해군 단화 최고급품의 가격 2원 10전과 비교하면 자야가 쾌척한 금액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야의 따뜻한 마음이 서울의 겨울을 살짝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1916년 서울 관철동에서 일남사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형제자매는 차례로 중학교까지 다 다녀서 동네에서 개화가정으로 소문이 났는데 1932년 할머니의 친척인 탄광업자가 인감도장과 집문서를 위조해 은행에 재산을 저당 잡히고 돈을 뽑아갔습니다. 이 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자 차압이 들어왔고 졸지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더 이상 학교 가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어 32세인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무렵 그녀가 결혼했다는 기록도 보이는데 15에서 16세인 그녀는 거의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갔으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중에 남편이 우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 도망쳐 나왔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은 그녀의 자서전인 내 사랑 백석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모인 정수경과 함께 자신이 만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일본인만 다니는 학교인 안동고녀에서 학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모가 아들을 낳자 자신은 육아를 도맡아야 했고 이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생이 된 것은 둘째 언니의 소학교 동창인 김수정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김수정은 기생으로 가무의 1인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몹시 부러웠는데 수정은 다옥동의 큰 집에 화려한 세간을 차려놓고 심부름하는 아이를 두고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기까지 했습니다. 김영아는 어머니의 꾸중이 두려워 몰래 집을 나와 수정과 함께 조선권번으로 갔는데 당시 조선권번은 금화 학위일 이른 고전 궁중학과 가무의 대가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위일에 4번째 양녀로 들어가 가르침을 받는 동기가 됐는데 양아버지 스승으로부터 진양이라는 예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맑은 물은 향기가 없다는 진수무양의 준말로 잡스러운 냄새를 풍기지 말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능에 솜씨가 뛰어났는데 전통 궁중가무를 연수하는 3년간 줄곧 으뜸 성적을 받았고 수료식에서는 무사냥과 검무는 물론 고난도의 춘행전을 동무로 추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춘행전은 자태와 용모가 8할 이상을 차지하는 춤으로 천품으로 타고나야 제대로 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가곡과 무용을 제대로 배운 이에게는 채맞은 기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녀는 스승 학유일로부터 채맞았다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1933년 중 일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일제의 압박이 거세졌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분노를 느끼면서 신문지에 먹으로 각야거결을 또박또박 썼고 오리시조를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이 조선어 글씨를 쓴다는 소문이 나자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달려와 지켜보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해관 신윤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신윤국의 제1호 일본 유학을 가게 되는데 1935년 그녀 나이 20세 때로 도쿄의 문화학원 3학년에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는 그녀가 성적이 우수한 것을 보고는 하와이로 유학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36년 가을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신윤국도 함경남도 흥원의 형무소에 수감됐고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만사를 제쳐놓고 귀국해 함경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상범인 그들을 면회할 수도 없었고 진양은 기생의 복색을 갖춰 함흥권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인생을 뒤흔드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백석과의 운명적인 첫 만남. 함흥권번에 소속되어 그곳에서 가장 큰 요리집인 함흥관으로 나간 바로 첫날 함흥 영생고보의 교사 송별회에서 영어교사인 백석과 한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때 상황을 그녀는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은 첫 대면인 나에게 대뜸 자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였다. 그러곤 당신이 마신 술잔을 꼭 나에게만 건네는 것이었다. 말없이 연거푸 기울이는 술잔의 용기를 얻은 당신은 덥석 나의 손목을 잡았다. 꽉 잡힌 내 손목에는 이미 불꽃 튀는 사랑의 메시지가 뜨거운 전류처럼 화끈거리며 전달이 되었다. 내 사랑 백석. 그런데 불쑥 백석은 진양에게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엔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요. 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그녀로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마누라라니. 그리고 죽기 전에 이별이 없다니. 이 말에 진양은 어쩔 줄 몰랐지만 가슴속으로 차오르는 행복감에 깊이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날 그는 취기에 젖어 느슨이 풀린 육중한 몸을 그녀에게 기대며 오늘부터 마누라 뜻대로 내 몸을 맡아주어야 해요 라고도 말했다는데 백석은 26세였고 진양은 22세였습니다. 백석은 1912년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 1013호에서 아버지 백시박과 어머니 이봉우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백기행인데 김영하는 집에서 보내오는 편지겉봉의 기행이란 이름 대신 기현이란 이름을 쓰는 것을 보았다고 수료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일보에서 사진부장을 했으며 퇴직한 뒤에는 정주에서 하숙을 치며 살았는데 이 하숙집에서 하숙을 한 사람 중에는 고당 조만식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주에 있는 오산소학교와 오산고등보통학교를 다녔는데 오산학교는 정주 출신의 상인이던 남강 이승훈이 세운 학교로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백석이 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조만식이 교장으로 있었는데 오산학교 졸업생은 대부분 서울이나 일본의 대학에 진학했지만 백석은 가난 때문에 1년간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그는 문학의 정진해 1930년 조선일보 제2회 신춘문예 공모에서 금호와 아들이란 작품으로 소설 부문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백석은 정주에서 금광으로 큰 돈을 모은 계초 방흥모가 지원해준 장학금으로 19세인 1930년에 도쿄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백석은 1931년 청산학원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를 전공했지만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도 상당히 잘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1934년 귀국해 조선일보사에서 교정부 기자로 잡지 여성에서 편집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신문사 생활을 시작한 뒤 1년간 그는 산문을 주로 발표하다 1935년 8월 31일 정주성이란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시단에 데뷔했고 이듬해 첫 시집 사슴을 백부 한정판으로 간행했습니다. 당시 이 책의 정가는 2원이었는데 이렇게 비싼 시집은 처음이었다고 하며 1936년 백석은 함흥의 영생고등보통학교에 영어교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다른 여자와의 사랑에 빠진 백석. 영생고보는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영생학교에서 시작한 학교로 25세의 백석이 왜 조선일보와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1936년 2월 조선일보에 편지라는 산문 하나를 싣는데 당시 1년의 정황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머리는 까맣고 눈이 크고 코도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했습니다. 그가 10살이 못되어 점비 젊은 그 아버지는 가슴을 앓아 죽고 그는 아름다운 젊은 홀어머니와 둘이 동지섰다래도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하니 낡은 항구의 크나큰 기와집에서 그늘진 풀같이 살았습니다. 이 처녀는 경남 통영 출신의 박경련인데 1935년 6월 소설가 친구인 허준의 결혼식에 간 백석은 피로연에서 조선일보 기자이자 친구인 신현중의 소개로 당시 18세인 이화곤 여생 박경련을 만났습니다. 까만 머리, 큰 눈, 높은 코, 깊이 파인 목선, 홀이 낭창한 키. 아름다운 여인을 본 시인은 첫눈에 반했는데 백석은 신현중과 함께 박경련을 만나기 위해 통영으로 갔지만 그녀의 집에 그녀는 없었습니다. 백석은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을 듯한 심정이라며 통영을 썼고 1936년 1월 초순 신현중을 최근에 다시 통영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울방학이라 그곳에 내려간 박경련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그녀는 이미 서울로 올라가고 없었고 허탈하게 귀경한 백석은 1월 23일자 조선일보에 통영일을 발표했습니다. 2달 뒤인 3월에 백석은 다시 통영으로 갔는데 조선일보에 사표를 낸 그는 함흥으로 떠나기 전에 이 여인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백석이 함흥 영생고보에서 기생진양을 만난 것은 그해 가을이었는데 한 여인에게 마음이 팔려 속을 절절 끓이고 있었을 무렵 진양을 만나 첫자리에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22세 여인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그 한마디,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 한마디는 사내가 그저 즉흥적으로 뱉은 낭만적인 표현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이루지 못해 외로웠던 시인이 문득 지음을 발견한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깊이 의지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났기 때문일까요? 여하튼 정상적인 맥락으로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 있는 대목인데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거나 아니면 진양에게 보인 애정의 표현은 위안을 받기 위해 꾸며낸 태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양은 백석이 자신을 사랑한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촉망받는 시인이었던 이 남자가 자신에게 말해준 그 마누라라는 호칭은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감동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두 사람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하숙을 정했는데 진양은 함흥 발룡산 기슭에 숙소를 정했고 백석은 중리라는 곳에 있는 학부형 집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시인은 학교의 일과가 끝나기 무섭게 진양의 하숙집으로 달려갔는데 함흥 거리의 사진관 앞을 지나면서 진열장 속에 걸린 여자의 사진을 외면하는 백석에게 진양이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여자는 아예 눈도 주기 싫어. 우리는 백석의 전후 상황을 이미 알게 된지라 일견 가소롭기도 하지만 당시 진양에게는 더없이 충직한 사랑의 화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책방에서 진양이 자야오가라는 제목이 붙은 당시 선집을 사왔는데 백석은 그 책을 펼쳐 200의 시를 읽더니 진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아호를 하나 지어줄 거야. 이제부터 자야라고 합시다. 시 속의 자야는 중국 동진의 여인으로 변방의 병역을 위해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데 자야라는 이름은 진양의 삶에도 비슷한 숙명을 들이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자야는 흥남부두를 함께 여행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백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울 아버지가 방학이 시작되는 대로 곧장 올라오라는 편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밤 11시 함흥역으로 배웅을 나갔는데 너무 추운 날이었기에 기차가 오기도 전에 그녀는 손을 흔들고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석이 기차에서 내려 따라와 깜짝 놀라 자야가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당신이 혼자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는 걸 보니 마음이 쓸쓸해져서 내일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답니다. 백석은 떠난 뒤 날마다 편지를 보내다가 한동안 편지가 뚝 끊어졌는데 자야는 밥을 먹어도 식불감, 잠자리에 들어도 침불안에 몸져 누웠습니다. 백석은 마음에 깊이 두고 있었던 다른 여자와 결혼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온 백석은 친구 허준에게 도움을 청해 그와 함께 통영으로 청혼을 하러 갔습니다. 이화고녀를 졸업한 경련은 고향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통영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백석은 갓을 쓰고 술을 받아들고 댕기한 감을 끊어서 박경련의 어머니를 찾아 청혼례를 올렸으나 민족 지사 집안의 여인인 모친은 가난한 시인이며 영어 교사였던 백석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기생과 사귀고 있는 사실이나 그가 결혼한 경력이 있다는 소문이 귀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무참하게도 청혼을 거절당하고 돌아왔는데 자야에게 보내던 편지가
뚝 끊어진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백석은 다른 사연을 털어놓았는데 자야가 쓴 내 사랑 백석에 쓰인 그의 고백은 부모가 강요하는 바람에 장가를 들었다고 했답니다. 어느 날 백석은 여성 신간호에 실린 시 한 편을 자야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닷가에 왔더니 바다와 같이 당신이 생각만 나는구려. 바다와 같이 당신을 생각하고 싶구려. 구부 타고 모래톱을 오르면 당신이 앞선 것만 같구려. 당신이 뒤선 것만 같구려. 통영 바다에서 썼을 이 시는 자야에 대해 돌이키는 그리움인지 아니면 좌절당한 박경련과의 사랑에 대한 진한 미련이었는지 넘나드는 심사를 종잡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백석은 자야에게 만주의 신경으로 함께 떠나자고 제의하는데 1937년 4월 꽃샘 바람이 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랑에 좌절한 백석과 동거하는 자야. 그러나 이 무렵 백석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에게 경련을 소개시켜준 절친한 벗 신현중이 약혼녀와 파혼하고 경련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현중의 누나인 신순정이 통영에서 박경련의 가정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경련이 포천에 있는 신순정의 집으로 자주 놀러 갔는데 이때 신현중은 그녀를 보면서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약혼녀가 있어서 마음을 접고 친구에게 소개해 주었지만 일이 여의치 않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신현중은 항일학생운동을 했던 독립지사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고 대전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새파란 핏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 것과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살뜰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씨의 이 대목들이 가슴을 아리게 하는데 그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불쑥 만주로 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이 일을 잇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은 자야의 생각은 복잡했는데 그녀는 고민하다 백석의 앞길을 험난하게 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혼자 몰래 서울로 와버렸습니다. 청진동에 숨어 살고 있는 3개월쯤 뒤에 백석의 친필 메모를 든 심부름꾼이 찾아왔고 백석이 나타나 하룻밤을 지내고는 부랴부랴 함흥 천리길을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남긴 누런 민홍지 봉투에 친필로 쓴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들어있었는데 이 시를 읽고 자야는 다시 사랑의 포로가 되었답니다. 이로부터 20일이 지난 1938년 6월 어느 날 다시 백석이 불쑥 찾아왔는데 제2회 조선고등축구연맹전이 경성운동장에서 열려 참가하는 대표 선수를 인솔하는 교사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서울시청 옆에 있는 금당여관에 투숙시키고 백석은 자야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영생고보 학생들은 교사가 없는 밤에 거리를 쏘다니다가 풍기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이런 사실이 본교에 통보되었고 백석은 징계에 회부되어 인근의 여자고보로 전근 발령이 나자 사표를 내고 서울로 왔고 청진동 뒷골목 비좁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조선일보에 다시 입사했습니다. 둘은 단성사에서 상영하는 영화 전쟁과 평화를 보러 갔다가 자야는 스크린에 나오는 나타샤를 보고 기가 죽었는데 여배우 나타샤가 8등 신예다. 너무도 요염하고 매혹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38년 백석은 당시 잡지 삼천리의 기자였던 최정희에게 사랑을 호소했으나 거절당했는데 2001년 유족들은 이때 보낸 백석의 편지를 문학사상에 공개했습니다. 이때 백석은 최정희에게도 이 시를 보냈는데 그녀의 유족들은 나타샤가 최정희라고 주장했고 안도연과 도종환은 선배 시인에게 도대체 나타샤가 누구냐고 묻는 공개 편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자야는 키도 작고 곱지도 않은 자신에게 나타샤라고 말해준 것이 황송스럽다고 했지만 백석은 그녀보다 더 키가 크고 더 고운 여자를 염두에 두고 시를 썼을 수도 있다는 점이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자야는 1938년 12월 24일을 기억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날이라고 말했는데 여느 때처럼 아침에 신문사로 출근한 백석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여일이 지난 뒤 중학교 영어교사인 친구가 찾아왔는데 백석이 두 번째 장가를 들었고 자야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야로서는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는데 이날 밤 늦게 백석이 들어오자마자 전등불을 짤까 꺼버렸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서럽고 한심해서 그녀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는데 그때 백석은 갑자기 질풍처럼 자야를 쓰러뜨리고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했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하루는 영어 교사 친구가 다시 찾아와 백석의 집이 난가가 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생각에 명륜동 근처로 숨어버렸는데 한 달 뒤 몹시 추운 겨울밤 백석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자야가 사는 담 너머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자야, 자야. 그 순간이었다. 삼수갑산이 바로 내일이라도 아랑곳없다는 듯이 잔뜩 도사리던 나는 일시에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버선발로 달려나갔다. 다만 내 혼이 맨발로 뛰쳐나간 것인가. 어느 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당신께 안기고 말았다. 그 뒤로도 백석은 다시 한 번 장가를 더 간 모양인데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온 뒤 자야는 중국에서 온 친구를 따라 상해로 갔습니다. 그녀는 가는 길에 윤심덕처럼 바다로 뛰어내려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동행한 친구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한 달 보름 만에 그녀가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백석이 찾아와 침통한 표정으로 신경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에 자야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야는 자신이 더 이상 그의 부모님과 아내들 사이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싶지 않아 단호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발길이라면 조용히 혼자 어디론가 떠나서 작품이나 많이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혼자 가라면 혼자 가지라고 말한 후 자리에서 불이 나게 일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는데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백석은 신경에서 관청에 다니다 갑작스럽게 창씨 개명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표를 냈다는데 자야는 인편에 한복 바지 저고리와 검정 두루마기 한 벌을 지어서 그에게 보냈고 백석은 그 옷을 즐겨 입었답니다. 1941년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측량보조원, 측량서기, 중국인 토지 소작인 생활까지 했고 1942년 만주의 안동에서 세관 업무에 종사했지만 1944년 일제징용을 피해 오지 광산으로 숨었습니다. 북으로 간 백석과 정가로 후진 양성을 하는 자야. 광복 직전 백석은 토머스 하디의 테스를 번역해 출판하기 위해 잠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자야를 찾고자 했으나 만날 수 없었고 광복과 함께 귀국해 신의주에서 잠시 거주하다 고향인 정주로 갔습니다. 1946년 조만식의 요청으로 통역 비서가 되어 평양의 조선민주당 일을 맡았으며 1947년 시 정막강산이 신천지에 발표됐고 1948년 김일성 대학에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강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 때 북진한 국군에 의해 정주 군수를 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믿기 어렵고 이후 행적은 알기 어려우나 1961년까지 조선작가동맹 기관지인 조선문학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습니다. 자야에게는 문학적 재능이 있었는데 삼천리 문학에 수필이 실릴 정도의 실력을 갖춘 엘리트 기생이었습니다. 문학의 꿈을 놓치지 않았던 자야는 1953년 만학도로 중앙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이후 자야는 성북동 골짜기 대원각의 주인이 돼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자야는 바빠졌는데 1987년에 백석을 비롯한 월북 작가들의 작품이 해금되어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백석의 북방 사투리 시어들과 그와의 옛 인연을 새삼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한편 조선 가곡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서울대 국악과 김정자 교수가 최수옥과 함께 자야를 찾아와 가곡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가야금이 전공이었는데 김정자와 최수옥은 자야의 가곡을 체보하여 1990년 김진양 전창하규일제 여창가곡 악보집을 냈습니다. 자야와 한영이 든 국악계 인사들의 교류가 빈번해졌는데 조선의 전통 가곡의 맥을 잇고 중흥시킨 하규일의 제자라는 의식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자신이 국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기도 했는데 자야는 서울대 국악과의 금하, 하규일 장학금을 내놓았고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가곡 전공자로 한정했습니다. 하동학의 지리산 골짜기에서 태어나 자란 정마리가 서울대 국악과에 입학한 것은 1993년으로 마침 그녀는 국악과 재학생 중에서 유일무이한 가곡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정마리는 졸업 때까지 금하 하규일 장학금을 받았는데 김정자는 신입생 정마리를 자야에게 소개했고
곧바로 자야에게서 가곡을 배우게 했습니다. 자야의 거처는 동부 이촌동의 빌라맨션 2층으로 70평쯤 되는 넓은 공간이었는데 김정자, 최수호, 정마리 등 3인은 매주 토요일 자야의 아파트로 가서 2시간씩 자야로부터 가곡 수업을 받았습니다. 정마리는 1998년부터 1년간 한 달에 일주일은 자야의 아파트에서 침식을 하며 집중적으로 가곡을 배웠는데 손녀뻘 제자가 올 때마다 침소에 빳빳하게 풀을 먹인 새 이불을 넣어줬답니다. 잠자리에 들면 새 이불이 사각거리며 풋풋한 풀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이 무렵 자야는 이미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명창은 과거지사가 되었지만 귀명창은 여전했는데 큰 배포의 자야에게는 비록 소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소리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세부터 교정해 주었는데 허리를 쭉 펴서 연주가의 몸이 크게 보이게 했는데 정가는 궁중음악과 민간의 상류층 음악인 만큼 감정을 억제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자야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부를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는 스승도 스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제자도 사정이 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소리의 정체를 짐작하고 이 소리 저 소리를 눈치껏 바꿔가며 내어야만 하는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드디어 귀명창 자야가 원하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자야의 입에서 대츠라이트라는 기쁨의 한마디가 터졌다고 합니다. 더 만족한 소리가 나올 때는 몹시 흥분하며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이그젝틀리 왓 아이 세드를 외쳤습니다. 자야는 영문과 출신답게 모든 감탄사를 영어로 했는데 귀명창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몹시 화난 표정으로 I hate that 하며 손사래를 쳤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동부 이촌동 아파트에서 예전에 함께 일을 했던 여성 동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으나 하나같이 차림이 화려하고 몸가짐이 단정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등 맛있는 음식들을 장만해 잔치를 시작했는데 정마리가 정가를 연주했고 자야는 제자 정마리의 소리가 거청보다는 속청이 곱게 나는 소리라고 자랑했습니다. 자야는 체격이 컸고 식욕도 왕성했는데 밥과 반찬은 노쇠 반상기에 담겨 나왔고 숟가락, 젓가락도 모두 노쇠였다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살림을 맡은 여성이 있었지만 상차림은 두세 가지의 나물, 김치, 시래기국 등으로 늘 소박했는데 작은 반찬 그릇에 거의 매일 육회가 담겼다는 게 특이했습니다. 밥상 위에 지글거리거나 냄새를 피우는 음식은 놓이지 않아서 약간 차갑다 싶을 정도로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김치는 서울식으로 슴슴했으며 여름이면 시원한 열무 물김치가 자주 상 위에 올라왔는데 소리를 하고 나서 말라버린 목을 적시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합니다. 소박한 식사가 양에 차지 않았던 것인지 식사를 하고 나서도 기어코 후식으로 샌드위치를 하나 더 먹고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자야는 대원각 시주에 이어 카이스트에도 122억 원을 기증했고 창작과 비평사에 2억 원을 기증해 백성문학상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10대의 기생 시절에도 이웃을 위해 큰 돈을 쾌척하던 자야의 꾸준한 모습이었는데 1999년 자야가 세상을 뜨자 화장을 해 길상사 경내에 산골을 했습니다. 세월의 비바람에 씻겨 자야의 생전의 흔적은 어디에고 없는데 길상사에 자야의 영정, 공덕비, 사당이 있고 백석의 기념비가 서 있지만 무상할 뿐입니다. 대신 카이스트의 공학도, 백석의 후배 문학가들 등 자야와의 인연들은 여기저기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야의 제자 정마리는 지구촌 곳곳을 다니며 정가, 오리지널 그레고리안 찬트, 정가환, 그레고리언 찬트를 공연하고 있고 미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정가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야와 백석의 인연의 강도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슴슴한 김치, 슴슴한 국수처럼 이 세상에 수수하고 슴슴한데도 가늘고 길게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란 게 있다면 그건 자야와 백석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시처럼 슴슴한 밥상 즐기며 평생 백석을 연모한 엘리트 기생자의 이야기였습니다.